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나타낸 것은 지난 19일 이후에 나흘 만인데요. 한편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연령별 선별 지급으로 축소가 됐고 돌봄비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가 됐는데 여야의 협상 막바지 지원 대상에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추가돼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밤사이 확진자 집계 현황, 서울시 주요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전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0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다가 다시 10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해외 유입 11명을 빼면 대부분이 지역 발생 감염자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40명, 경기 28명, 인천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여전히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산과 경북에서 6명, 충남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와 울산, 광주 등에서도 확진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3천여 명을 기록했고 2,100여 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1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감염자 수가 늘었고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여전히 20% 중반대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보다 서울에서 확진자는 꽤 늘었는데요. 현재 서울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지역 확진자 수는 한 달 전 150명대까지 올라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자 수는 누적 기준으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줄었지만 회사와 사우나, 병원 등 소규모 집단 감염 여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0시부터 6시까지 18시간 동안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관악구 소재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3명 늘어 모두 15명이 됐고 강남구 K보건산업과 관련해선 2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2명이 확진자 명단에 올라 총 39명이 감염됐습니다.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 건물인 대우디오빌 플러스와 관련해선 1명이 증가해 모두 17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종로구청과 관악구 지인 모임 확진자도 각각 1명씩 증가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과 강북 가릴 것 없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서울 각 자치구들도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강남구는 대우디오빌 플러스에 입주한 720가구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27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강남구는 해당 건물을 찾은 구민들은 빠른 시일 내 강남구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봉구는 광내 169번 확진자와 관련해서 창 5동에 있는 MRU 데이케어 센터 이용자 중 이상을 느낄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봉구는 센터 이용자와 종사자 등 15명을 검사하고 있다며 방역 조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관내 341번 확진자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45분가량 신림동길에 위치한 설해갈매기에 방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확진자와 동작구 확진자는 지난 11일과 14일 저녁 신림로에 있는 전주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관악구는 해당 장소에 같은 날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넓혀서 소식 좀 더 살펴보죠. 경기와 인천도 확산세는 여전한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도 역시 오늘 두 자릿수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고양시는 어제 모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명은 일산 동구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박예원 입소자고 나머지 1명은 덕양구 화정이동 주민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천시도 어제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확진자 2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남부교회의 가족 중 1명이 다녀온 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는데 미추홀구에 사는 5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계양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3명을 시의료원과 인하대병원으로 분산 이송했고 거주지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50대 자회사 직원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확진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교통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A씨와 근무한 9명을 근무에서 배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으로 인천공항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발생 감염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천절 집회를 자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살펴주시죠.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지사는 경기도와 전국 감염 상황 자료를 제시하고 실제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모임을 매개로 한 지역 감염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확진자 증가와 감소 시점을 보면 이번 2차 감염 폭증은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 14명을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사 거부자에 대한 근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고발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종교시설과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계기가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차이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700여 명에서 4,500여 명으로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13명에서 34명으로 약 2.6배 늘었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별로는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가 약 6배로 늘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노원구와 광진구, 강북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적은 곳은 성동구로 1.67배를 기록했습니다. 8월 12일 이후 서울 주요 집단 감염을 살펴보면 종교시설과 집회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학생, 교직원, 그리고 의료기관, 사업체 순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감염 경로가 불명인 깜깜이 감염을 지목했습니다. 이태원발 감염 이후 매주 10에서 20건 정도로 규모로 유지해오다가 이 8월 12일 이후 깜깜이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요일부터 등교가 시작된 학교 상황 살펴볼까요? 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 전국 4개 시도 124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등교 수업 중단 학교는 그제 수도권의 학교가 등교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2달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가 한 곳 증가했습니다. 일선학교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했는데 오늘 오전 강원 원주시에 있는 삼육중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삼육중학교의 등교를 전면 중지하고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같은 학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중학교와 정문을 함께 쓰는 삼육초교와 삼육고교는 오늘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며 이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 방송에서 저희가 짚었습니다. 수요일쯤 돼야 이 확진자 수가 중요하다라고 늘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10명이 나왔는데 현재 추이 어떻게 보시는지 설대우 교수님 간단하게 살펴주시죠. 예, 이제 지난 월화에 61명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만일에 이제 여전히 한 60명대 된다 이러면은 상당히 안정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거의 50명이나 늘어서 111명, 거의 2배 가까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어제에 비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거의 25%에서 28%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계속 위험 요인이면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하루 확진자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을 줄이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던 대로 늘어났습니다. 지금부터 토요일까지의 상황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 목, 금, 토까지가 네. 중요하고요. 또 토, 일, 월, 화 되면은 검사 숫자 때문에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 목, 금, 토까지의 확진자 수가 매우 중요하다. 네. 더불어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25에서 28% 정도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서 보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검사 수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발표되는 데이터도 평소보다 좀 낮을 수도 있고 오히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더 확 늘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매우 걱정하는 게 추석 연휴 앞뒤로의 이제 상황인데요. 자, 예컨대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분들이 평소에 100명이 계속 일을 하신다고 하면 필수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일을 안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검사 숫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평소에 100명이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도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내가 약간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검체는 채취가 되겠지만 네,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검사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역학조사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감염자가 생긴다고 하면 계속 결과를 알기 전에 환자가 오히려 축적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조치가 되거나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이 되거나 자가격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은 환자 수는 늘어나게 되면서 계속 감염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사 수, 역학조사, 지금 우리가 추석에서의 이동,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에 환자의 있어서의 비율 네. 이런 것들을 따진다고 하면 추석에서 이 추석이라고 하는 요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추석 연휴에 그래서 그게 변수니까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의 방역 조치와 범위를 어떻게 할지 아마 금요일쯤에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고향 가는 길을 조금 이제 자제해 달라 이제 캠페인성으로 좀 유지를 하고는 있죠. 하고 많은 또 TV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제 올 추석에는 네. 내려오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 방송국이나 언론국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래도 정확한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세부 지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과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뉘앙스로 자제하라는 것과는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금주 중으로 뭐 행동 강령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추석 중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몇 가지 좀 이제 확정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일단 KTX를 비롯한 열차 같은 경우에는 티켓 판매가 창가 쪽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 자체가 예. 반으로 줄었겠죠. 그다음에 모든 보통 웬만한 연휴나 이런 휴일에는 이제 고속도로 나가보면 통행료가 무료인데 네. 올해만큼은 유료입니다. 올해도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확정이 됐는데 휴게소입니다. 아마 고향 내려가는 길에 그래도 많은 분들 내려가실 텐데 사람들이 부딪히는 게 어딜까? 역시 휴게소 아니겠습니까? 또 실내이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번 연휴 기간에는 휴게소에서는 취식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대고 쉬시고요. 배가 고프실 때는 네. 포장을 해서 갖고 나오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취식이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성묘랑 아마 벌초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많은 좀 신경을 썼습니다. 벌초도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벌초 대행 서비스라고 해서 네. 지자체에 전화를 거시면 뭐 산림청이라든가 지자체 내에 뭐 의용 소방대 이런 분들이 예. 그 뭐 부모님 뭐 할아버님 뭐 묘 여기입니다 해서 연락해 주시면 그 벌초해 주시고 소방대분들이 직접 가시는 의용 소방대분들이 의용 소방대.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서 보냅니다. 근데 거의 비용을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성묘는 온라인 성묘라고 해서 복지부에 지금 이 장사 그 온라인 성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주요 납골당들이 이번에 폐쇄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예 그냥 방문 자체를 막는, 예, 막는 경우가 그럴 네. 경우에는 그 복지부에 가서 그 이 장사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예. 자기 어디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성묘할 수 있게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을 좀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추석 연휴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주말기에는 아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좀 늘었을까요? 이런 벌초 대행 서비스나 뭐 온라인 성묘나? 근데 아름아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뭐 주말에 보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 뭐 TBS도 듣고 하면 벌초로 인해서 차가 많이 막힙니다가 정말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시기가 또 한창. 지금 시기에 예. 가장 많이 이제 TBS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저는 좀 덜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건 이제 감이긴 하지만 네. 아마 그런 차원에 보면 벌초나 이런 부분도 좀 다른 이제 솔루션 해법을 찾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추석 연휴 보내시나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안 저희- 내려가시기로 예, 하셨다고. 저희도 다 양가가 이 서울 쪽 네. 수도권이어서 뭐 특별히 이동은 하지는 않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 얘기로 아마 떠들썩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백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독감 예방 접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고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살펴볼까요? 예, 이제 독감 백신은 생산 이후에 이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에서 마지막 이제 병의원으로 네. 독감 백신을 이송을 하는 거죠. 이때 이송을 할 때 이송하는 전 단계가 냉장 상태에서 이송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냉장 상태에서 이송이 되어야 독감 백신의 백신으로서 이제 효능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운송업체가 아마 이제 새로이 이제 진입을 한 그런 네. 운송업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험도 없고 충분히 이제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얼마 동안 또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데 냉장 상태에서 운송이 되고 배달이 돼야 되는 이 독감 백신이 네. 상온 그러니까 실내 온도에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독감 백신으로서의 효능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국에서 지금 이 백신이 약 운송업체가 500만 도즈, 500만 네. 명에게 맞힐 수 있는 백신을 운송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전량 일단 당국이 수거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2주간에 걸쳐서 품질 테스트를 해서 품질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아마 접종을 개시할 것 같은데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아마 전량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품질 검사하는데 2주나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백신이 품질이 있으려고 하면은 백신으로서의 효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품질을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효능 테스트를 하는 아마 절차가 내부에는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국민에서 약 60% 정도가 네. 백신 접종을 할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하게 되는 게 약 2천만 명분 정도 됩니다. 원래는 1,900만 명분이었다가 이번 추경이 되면서 네. 약 100만 명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천만 명분을 이제 무료 접종을 하게 네.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500만 명분이니까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게 거의 25%에 해당하는 물량이니까 꽤 굉장히 많네요. 많은 물량이고 이 물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산을 하거나 추가 생산을 하거나 수입을 하기가 거의 이 물량에 대해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할 시간이 수도 많이 있고. 걸려서 그러는 건가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일정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 그다음에 등등 고려할 때 이 500만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량에 문제가 생기면은 접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당국에서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예.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초적인 질문 한 가지와 또 연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백신에도 왜 생백신, 사백신 있잖아요. 네. 그게 이것과 뭐 어떤 관련이 있나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예. 있습니다. 이제 백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균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 독감 백신인 경우에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백신을 제조하게 되는데요. 백신이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것이 있고 이걸 생백신이라 네. 그러고 죽은 것을 사백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은 하나같이 사백신이에요. 네. 바이러스를 죽일 뿐만 아니라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죽여가지고 부수입니다. 그래서 killed and split이라 그러는데 죽인 예. 다음에 쪼개가지고 하는 백신인데 죽여가지고 한 이런 사백신인 경우에는 생백신 살아있는 백신에 대해서보다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합니다. 덜. 네. 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백신이고 사백신은 온도에 덜 민감하기 네네. 때문에 그나마 그러면- 생백신이 아닌 걸 다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실온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백신으로서 작용하는 물질이 녹거나 또는 분해되거나 예. 또는 약간 변성이 일어나면서 백신으로서의 효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아주 적은데 네. 백신으로서의 효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맞았는데도 효과가 안 그렇습니다. 생기는 그러니까 거군요. 정상적인 운송을 했을 때 백신의 효과가 100이라고 하면 네. 이게 뭐 50, 70 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국에서 80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러면은 접종이 재개가 될 거고 예. 만일에 50 이하 이제 기준을 정할 건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백신으로서의 효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폐기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당국에서 다 정하고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백신을 맞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어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학부모님들이 간혹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미 맞은 아이들의 백신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까?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맞은 백신은 이 운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대로 운송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었으니까 향후에 이제 운송이 되는 백신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맞았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향후에 맞을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지금 당장 이 500만 명 분에 대해서만 당국이 꼼꼼하게 챙기면 향후에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 보이는데 지금 문제는 당장 이 500만 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500만 명 분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백신을 맞을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게 독감 얘기 나온 김에요. 오늘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제가 봐서 좀 여쭤볼게요.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미각이나 후각의 손실이 그나마 독감과 구별되는 코로나19의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미각과 후각의 소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걸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싶기도 하고. 저는 지금 권 부본부장 같은 당국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어떤 갖고 이유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명확한데요. 이유는 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는 후각이나 미각의 소실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독감인 경우에는 없느냐? 독감인 경우에도 있거든요. 뭐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은 좀 그냥 입맛이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후각이나 미각의 소실이 마치 이것은 코로나19의 전적으로 코로나19의 어떤 증상이다. 증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당국은 뭘 해야 되냐면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 네. 이거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진단 키트를 통해서 보다 명확히 검사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지 예. 일반 국민들이 단지 어떤 상식 또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또는 미각의 소실이나 후각의 소실이라고 하는 게 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조차도 100%다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떤 사람한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조차도. 그러는데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이것이 코로나19를 판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오인이 될 된다.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감염이 되었는데 예.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자로 확인이 될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지금 미각이나 후각의 소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코로나가 아닌가 보다. 나는 독감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일반화한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거는 극도로 자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검사 얘기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항체 검사, 항원 검사, PCR 검사.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항원 검사나 항체 검사 이런 걸 가지고 환자를 찾아내는 이런 걸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진단 검사는 PCR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검사인데 이 검사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진단 검사 키트로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정확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검사는 어떨 수가 있냐면은 검사로는 감염이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정작 본인은 감염이 돼 네.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통보를 받기로 당신은 감염이 안 됐다고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검사만 결과만 믿고 정상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렇죠.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확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는 그걸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당국의 대처는 매우 적절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히려 얼마나 더 정확하게 감염자에게 정말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의 기조를 오히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비롯해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도 추석 전에 아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준비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어제였죠. 22일 여야가 4차 추경안을 통과가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약속한 대로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네, 뭐 약속은 했으니까요. 예. 본인들이 22일에 통과하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고요. 7조 8천억 규모입니다. 뭐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절반 이상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희망 자금으로요. 그 다음 축이 고용 취약계층. 뭐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이제 마지막 축이 돌봄 쿠폰, 돌봄에 대한 네. 부분이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동안에 설명해드린 것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예. 먼저 이제 소상공인 지원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매출 4억 이하에서 매출 감소가 있으면 1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집합 제한 걸린데 카페라든가 식당은 150만 원. 그리고 락다운을 했던 12개 업종은 200만 원이었는데 네. 정부 안에서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빼고 나머지 10개 업종만 지원을 하니까 네. 정말 반발이 컸죠. 왜 단란주점 헌팅포차는 되는데 룸살롱. 예, 되는데 왜 콜라텍이랑 유흥주점도 빠지느냐. 어떤 저 있었나 해서 정치권에 역시 갔더니 그 콜라텍과 유흥주점도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그러니까 12개 업종이 모두 이제 다 혜택. 예, 모두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좀 달라졌고요. 또 가장 치열했던 것이 통신비 2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13세 이상 2만 원이었는데 이걸 이제 쪼개가지고요. 16세에서 34세, 그 다음에 65세 이상. 그러니까 만 35세부터 64세가 34세부터 65세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못 받는 거잖아요. 못 받으시나요? 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35와 64는 못 받느냐라는 거는 받으시는군요, 평론가님. 예? 저도 못 네.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통신비 2만 원 지원하면서 9,800억, 9,500억 정도입니다. 300억에서 500억인데 이게 한 5천억 이상은 남게 되는 그 거예요. 돈이 이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그 돈을 이제 좀 네. 전용을 하게 되는데 돌봄 쪽으로 일단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봄이 당초에는 이제 초등학생 원래는 7세 미만이었는데 이걸 네. 이번에 초등학생까지로 했지 않습니까? 중학생까지 이번에 늘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 초등학생은 20만 원이니까 초등학생 이하는 네. 약간 다르죠. 그럼 이거 그리고 뭐 무료 신청하려면 백신 어떻게 이런 해야 겁니다.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거 복잡하기는 한데 전혀 복잡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국은 최대한 추석 전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먼저 뭐 소상공인부터 아니면 아동 얘기 네. 나왔으니까 아동 돌봄부터 네, 네. 이야기를 해드리면은요. 7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 받는 계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자가 올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고 학생들,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학교에 넣고 하는. 네. 그래서 아마 초등학생도 문자 와서 하면 다음 주 중으로 월화 중으로는 다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이 중학생이 약간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다니는 친구도 있고 좀 안 다니는 친구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생, 그다음에 중학생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지급하는 15만 원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돌봄이 나오고요. 예. 소상공인과 세희망 자금은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번엔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시면 되고요.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체크를 해서 해당이 되면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에서 또 하나 아까 잠깐 설명 못 드린 부분이 택시 기사분입니다. 아, 네네. 개인 택시분은 이제 지급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예. 개인 택시분 중에 매출이 4억 이상 되는 분은 없을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이 지급이 되니까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해서 많은 좀 논란이 있다가 이번에 법인 택시도 약 한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뭐 9만 명, 8만 명 정도인데 이분들도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다만 법인 택시분은 추석 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급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고용 관련해서는 이미 상반기에 받았던 분들에게 지급이 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었고 다행히 어제는 돌아가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지 4주 이상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생계의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국자로서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화되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밤늦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와 육아 부담 가구를 최대한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294만 명에 대하여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거리두기에 따라서 집합 금지나 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직 위험에 처한 근로자 24만 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대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급합니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며 현재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보다 재산 기준 등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532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중학생 138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해 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추석 전에 최대한 빠르게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의 진단검사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검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감염 발생으로 검사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권역별 긴급 지원팀을 구성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는 9월 30일부터 응급의료 포탈 등에 게시하며
이를 보건복지부 129 상담센터와 119 등에서도 안내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방역에 취약한 장소와 시설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관리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추석나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호자는 어르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가족의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를 전달하고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념사진이나 덕담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회는 임종이나 가족의 해외 장기 체류 등 시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됩니다. 휴양지와 관광지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뿐 아니라 여행 등의 이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에 숙박 예약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호텔, 유원시설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 기간 불가피한 이동 시 지켜야 할 여행 경로별, 상황별 수칙을 계속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거점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지 방역과 방역수칙 지도를 담당하는 약 3,200여 명의 관광지 방역 요원을 배치해서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많은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자체적인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주요 호텔과 콘도,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 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인 매표소 운영, 일방 통행과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정하고 인원 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9월 26일 주말부터 집중관리 기간을 지정해서 입도객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입도객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발열 이상자는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발열 이상자의 진단검사와 숙소 내 의무 격리는 관광객 본인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여행을 취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 분야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신고 포상제의 대상을 불법 피라미드 업체뿐만이 아니라 방문 판매 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하였습니다.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공서의 전광판,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 판매 업체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주간은 우리가 다시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서 다음 주 월요일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없이 결코 성공할 수 없기에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거리의 지역 간 이동을 삼가하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며 각자 집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인한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한 만큼 이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 강행 시에는 즉시 해산과 현장 검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가짜뉴스가 늘고 있고 방역 조치에 비협조하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확진자나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나 낙인 등의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성별, 국적과 지역, 종교,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당국을 신뢰하여 주시고 또 서로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식. 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의 말씀에 이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늘어서 110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